네, 나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인트로 음악이라고 그러나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이 있는데 상당히 경쾌하지 않습니까? 네, 신나요. 예, 신나죠. 네. 이렇게 딱 되는데 네. 그날 어깨춤을 따라서 어깨춤을 추는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바뀔 일이 있나요? 네? 우리만 일방적으로 어깨춤 출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첫 주제를 보면 어느 쪽에서 어깨춤을 췄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주제는 국정 지지율 28%.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처음 20%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는 28%, 부정평가 62%입니다. 추이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이를 보면 지금 저희가 한 칸씩이 2주씩입니다. 6월 셋째 주에 긍정이 11%포인트 더 높았는데 6월 다섯째 주에는 거의 붙더니 지금은 긍정이 처음으로 28%로 떨어졌습니다. 예,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식 교수님의 지지율 28%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30%대로 하락했을 때도 굉장히 그때 20%까지 가면 위험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예. 속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데 오늘 드디어 갤럽에서 이제 저게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득표율이 48.5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투표한 사람 중에서 득표율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48.58%의 득표로 당선이 된 대통령인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지금 28%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게 그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보면 그 취임 초반에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지지율이 높게 나탔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투표를 했던 지지자들 플러스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해가지고 아, 이 정부가 좀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커녕 투표 당시에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우리 국민의힘 집권여당도 정말 내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큰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셨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반농담으로 그랬죠. 얼마면 돼? 얼마나 더 떨어지면 의미가 있어질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이제 30%는 최후의 보루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하지 않을까. 너무 떨어지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생각했었는데 마침내 떨어지고 말았어요. 20%대를 이제 최초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 40~50%로 출발을 했을 때도 야, 이건 역대 정권에서 새 정부 출범하면 70~80% 가다가도 말기에는 떨어지는 게 통상이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이런 말씀들 초반에 하셨어요. 불과 이제 한 석 달 전에 이미 낮게 출발하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정신승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편 수긍을 했는데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처럼 이게 변하지가 않아서 더 우려가 되고요. 또 이렇게 대통령이 흔들리면 사실 야당이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잘해서 뭐 특별히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재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됩니다. 서로 잘하는 쪽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좀 못하면 우리도 좀 못해도 안전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누가 못하나 예.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참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8%라는 지지율이 취임한 지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물론 애초에 그 지지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유도 너무 많아요. 당내 상황까지 또 예. 덧붙여져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 기간 이런 침체 국면을 벗어내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 바꿔야 된다. 기조를 예를 들어서 인사를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특히 여당의 어떤 지도체제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마당에 그 부분과 관련한 또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가지 얘기들 예. 이런 게 엮이니까 대통령 혼자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정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오를 수 있는데 뭐 가랑비에 맞는 건 아닌데 큰 비를 여러 번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감독 처음 해본 사람이 지금 월드컵 국대 감독을 맡은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관객들이 보고 있는데 보통 어디서 관객들이 감독한테 소리를 지르냐면 오늘 당연히 3백으로 해야 되는데 4백으로 세워놓고 엉기적 축구를 뭉개고 있을 때 감독한테 욕을 하는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라 선수 짜고 코치 진영 짜는데 뭐야 저 사람 코치야? 아니 뭐 저런 사람 왜 들어가 있어?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예. 갤럽 여론조사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인사 문제가 21%라고 답을 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거든요. 면접원이 자 왜 지지하세요? 왜 반대하세요를 그냥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답변을 하는 거라서 원래는 8% 이상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보기 5개 중에 고르면 억지로 고르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인사로 이렇게 몰려있다는 건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 벌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는 것을 인사라고 표현을 한 것 이게 문제가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런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긍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무려 4분의 1, 24%가 모르겠습니다. 응답 거절. 그래서 예. 지지는 하지만 이유는 없다.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 잘하고 있어라고 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칠 데가 어디가 딱히 없어서 이걸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가 눈여겨보는 수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을 보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위에 있는 파란 선이 20대, 정확히는 이제 19세부터 29세까지인데 20대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물론 30대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30대는 원래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더 낮춰진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골드 크로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 바뀌게 되는 게 6월 5째 주잖아요. 그 6월 5째 주가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직전이죠. 7월 8일 날 데드 크로스. 네, 데드 크로스 되는 게 7월 8일 날 이 징계가 있었으니까 그 상황하고 지금 나온 연령대별에서 20대에 이렇게 급속한 하락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에 대한 그 사건이 이 지지율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의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기 초반에 자기를 찍었던 선거연합에 동참했던 그러니까 선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분을 공고히 구축한 다음에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용해서 끌어안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때 찍었던 분들도 아까 제가 등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선거 때 동참했던 선거연합, 예. 권력연합 이런 분들을 좀 하나씩 쳐내는 과정으로 국민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배제의 정치, 결별의 정치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이 선거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손발을 쳐내는 것으로 보이고 핵관들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인사 문제가 되고 불통의 정치가 되고 그 부정적 평가 중에 많이 나왔던 일방적 독주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정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힘을 합쳤던 사람들을 이제 결별 또는 쳐내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쳐내는 거지. 그건 단순하게. 이제 뭐 쳐내는 측의 생각이고 그 쳐내는 주체가 생각할 문제지만 어쨌든 정치의 기본은 자기의 세력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남의 세력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플러스 덧셈의 정치인데 기본으로 챙겨야 될 선거연합 때 동참했던 사람들 먼저 쳐내는 모습이 이제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일단 비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게 아까 말한 그 6월 5째부터 20대가 빠지는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 예. 색다른 건 뭐냐면 이게 비슷한 게 MB 때 초기 이제 급속한 지지율 하락인데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정치적 이슈 아젠다가 있었고 야당들이나 반대 진영이 결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김일성 의원 말한 것처럼 야당이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야당도 이상한 서로 못나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야당의 어떤 결집이나 반대 진영 결집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뭔가의 잘못된 지금 노선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검찰총장으로서는 되게 당연한 그 습성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왜 나오니까. 이게 보시면요. 검찰 권력의 내부 구조를 보면 검찰총장의 정점을 찍는 순간 같은 기수랑 그 선배 기수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정점에 서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아주 안온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했고 했는데 되고 나서 대통령실 구성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정말 함께 헌신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됐고 검사들에서 막 사람들 끌어오고 그다음에 기재부, 관료들 중심으로 끌어오고 국민의힘과 정치할 생각은 누가 봐도 없는 상태. 정무수석도 제가 뭐 그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쁜 사람이다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와 정치권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가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국민의힘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들 다 배제하고 대통령이 관료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을 철옹성처럼 만들고 국민의힘은 다 당에가 있어 라고 당으로 내보내놓는 지금의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딱 내 식구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스타 장관 얘기 꺼내서 다음번 공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있는 현재 사람들을 대부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내보내고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스타 장관들, 자기의 대통령 비서관들을 총선에 집어넣을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밖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검찰을 더한 정도로 전 보입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주변 보좌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러면 당 사람들 선거 때까지만 했으니까 빼고 내 위주로 검사 위주로만 이걸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럼 정권 시작하자마자 망하자고 그런 인사를 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대통령 의지가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가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 하는 분들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분들과의 갈등이 내재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정치권이 아닌 데서 들어오셔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즉 대통령의 그 갈등에 둥둥 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실책을 얼마나 했던지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과도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당 내부의 체제나 지도체제 그리고 갈등이 가라앉지 않으면 대통령이 뭐를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를 쭉 했던 윤핵관이 됐던 이준석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당내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빨리 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유라는 단어만 수십 차례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 빠져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뺐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런데 정말 통합과 협치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했던 그 통합과 협치가. 그리고 검사로서의 그 살아온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정치에도 녹아나는 걸 저희가 목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는 이 수사했던 사람이고 또 수사 결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득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런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런 것이 이제 정치인데 사실은 인사도 그렇고 또 시행령 가지고 결과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통합할 마음이 없구나. 협치할 마음이 없구나. 그냥 무조건 결과로서 얘기하자는 거구나. 절차는 무시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보여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잠깐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정치는 저도 이제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 어쨌든 겉으로라도 민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민심을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검사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게 직업이어서
정치는 어떻게든 내 편을 자꾸 이 집 저 집 아니 여기저기 가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끌어안고. 자기 편을 그렇죠. 늘리는 건데 검사는 누군가를 계속 벌을 주는 직업이어서 뭐 이제 박 부장님까지 좀- 또 검사 프레임을 동의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런 저쪽에 주장이 있다는 그쪽에 걸로. 주장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윤희석 대표 좀 말을 좀 받아서 좀 덧붙이면은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지만 대통령의 스타일과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그 내공이라 할까요? 이게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직도 그게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내 갈등이 일단 우선적으로 커요. 당내 갈등이 커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뭐 배현진 최고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당내 갈등을 더 이상 그냥 봉합하는 형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양단 간에 정말 가부 간에 대통령께서 정말 전격적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서 나 이준석 체제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리고 이 체제는 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으니 좀 다시 재고해 달라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시면서 결별을 하시고 배제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지난 선거 과정 때도 두 번 뭐 얼싸안고 러브샷하고 했지만 속마음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양 당사자 간 모두가. 그리고 그게 계속 봉합돼서 와서 이번에 또 웃으면서 지도 못 참됐습니다. 그게 아닌 거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대통령 스스로가 이준석 체제에 대한 지금 당 지도 체제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셔서 정리를 하라면 하든지 배제를 하면 하든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정리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 누구를 내세우거나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송하지 말고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만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정치가 엄중한 거고 정치는 플러스고 덧셈이고 배제와 결별이 아니라 끌어안고 협치를 하고 포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고쳐서 이준석을 끌어안든 누구를 끌어안든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끌어안는 정치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을 정말 마음속으로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속마음부터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면 오늘 사실 그래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재신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권성동 대행 체제에 대해서 재신임에 대한 것도 의견을 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양두구육인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판단이 안 갈 정도의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좀 과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권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이른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 표현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대행에 대한 재신임 체제까지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마땅히 끊어내야 할 걸 제때 끊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뭘 끊어내야 됩니까? 지금 당 지도 체제가 아주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 있는 거에 더해서 예. 뭐 이준석 체제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 아마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걸로 봐요. 참 저도 저당의 일원인데 이런 예.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 상태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일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사퇴를 했고요. 물론 최고위원회가 제적 9명입니다마는
한 명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사퇴를 했어요.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임시 체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기 전당대회가 됐건 비대위가 됐건 양단 간에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 뭐 등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디 선사에서 도 닦다가 내려오셔서 오늘 법문하시는 겁니까? 자기는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남들은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어쩌면 국민의힘이 자기 당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당의 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실망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 리더십으로 당대표까지 노리는 분이 저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하고 본인 주장하는 거 1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지쳤고요. 그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면 새로운 정치 모집 보여주시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미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남은 의정 활동을 좀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당에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라고 하기 좀 무슨 비대위원장. 2017년 8년 된 얘기입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이야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박지원 하여튼 비대위원장 말씀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이라고 이제 요즘 정당에서의 최고위원이 좀 옛날하고 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재선 3선은 최소한 돼야 당의 말 그대로 명운을 이끌고 가는 사람 최고위원 맡았는데 배현진 최고위원 최근의 모습 보면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좀 어떻게 좀 해서 가서 이준석 대표를 밀착 마크하면서 하는 역할, 누군가 역할을 준 게 너무 뻔히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대위 얘기가 사실 어제 저녁에 TV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바로 또 제일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제 때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이면 자기 정치해야죠.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으면 누구 지시를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모습 보이는 것은 글쎄 이게 지도부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는 권성동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논개 작전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예, 바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뭐 논개 작전 이런 표현보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 정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걸 저는 기억을 해요. 이 체제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도 처음 저 얘기가 나온 거죠. 물론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처음 촉발됐을 때 7월 8일 그 무렵에 저런 강한 의견을 얘기했으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당시에 당 기조국의 해석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용인된 마당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의견을 참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문자 사건을 기화로 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리더십에 상처가 좀 났고 그러면 이거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본인의 평소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닌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증거 없으면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어렵죠. 네,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 이철규 의원이라는 새로운 윤핵관이 등장했어요. 저희는 그분이 윤핵관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양도구육, 그다음에 뭐 앙천대소, 예. 뭐 둘이 그렇게 복세무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사자성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지구를 떠난다더니 왜 안 떠났냐 혹세무민 하고 다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치 즐기는 듯한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마냥 보기가 좋은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제, 결별의 정치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김규식 교수님께서 대표적인 주자가 안철수 의원 아니십니까? 결별의 아이콘 아닙니까? 같이 했던 분들은 모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결별의 아이콘.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떠났죠. 그런데 이제 돌아 다시 만나셨네요. 김규식 교수님은. 김규식 교수는 떠났다가 다시 만나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만났나요? 안철수 돌아 그냥 같은 당이시잖아요. 같은 당은 됐군요. 같은 당이 됐으니까 연락한 적은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손가락 지금 아직 안 자르셨나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고 또 당권을 바라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기전대 하면 당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구간이 명간소리 안 나올까요? 제가 이거 두 번째 드린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참 비정하다. 뭐 내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무슨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하십니까? 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자,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방송에서 말씀 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악수 이렇게 크로스하고 지나가면서 서로 엇갈려 지나가면서 나중에 어깨를 툭 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의 어깨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 그냥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동등한 지도부 정치인인데 배현진 최고 명백히 그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수를 안 받은 이준석 대표도 옹졸했지만. 그래서 본인도 이 당이 이렇게 분란에 빠지고 이런 그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런데 뭐 배현진 최고도 마찬가지로 저는 본인은 마치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예. 며칠 고생했는데 어퍼컷을 날렸을 수도 있죠. 뭐 전용기에서 이렇게. 너 왜 들켰어?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는 게 저는 비대위 만들고 뭐하고 하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뜨거울 때여서 네, 유튜브 댓글로 의견, 사안에 대한 의견, 패널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의견 보내주시면 여러 명을 선정해서 좋은 글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2분을 무작위로 운으로 뽑아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긴급할 때 잠깐 이렇게 고지를 하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가 좀 늦게 하면 화내요. 네.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당내 그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른바 핵관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 그리고 권선동 임시체제에 대한 또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빨리 하라는 식의 어떤 윤심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뭐 정확히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걸 누가 뭘 입장을 내고 안 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고 이걸 관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양단 간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처럼 배신의 정치라고 하고 한쪽을 정리를 해내든지, 아니면 그 미웃던 사람조차도 끌어안고 가겠다고 스스로 마음에 고쳐서 먹든지 결정을 해야지, 이걸 질질 끌어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제 배현진 최고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불쑥불쑥 드러나는 이 돌발 행동들이 이거 누구하고 무슨 연계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불필요한 의혹들을 지금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니, 불필요한 의혹이 아니라 윤핵관이자 경찰 담당으로서 정확한 시점에 성상납 이야기가 딱 봐도 적재적소에 확인할 수 때린 거죠. 없으니까 그 유구무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마패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신 그 문자, 내부 총질한 그 문자가 마패라서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 출두요 하고 난 다음에 다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찰들은 또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라 그러지.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 비경찰대 출신의 이철규 의원은 나와서 윤핵관 입장에서 딱 성상남 얘기를 꼭 집어서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경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당내도 야, 이거 그럼 결국 비대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로 논의가 자연스럽게 모여져 가겠죠. 뭐 대통령이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무너지는 건데, 앞서 제가 그래픽에 살짝 봤는데요. 어제 울산에 가는 비행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이틀인가 며칠인가 고생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가 전해서 여러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저 문구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신친윤계로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여러 사건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의원실에서 사람 해고할 때 흔히 쓰는 방법 중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이 보좌관을 불러서 너무 일 열심히 했고 이번 선거도 당신 덕분에 정말 잘 치렀고 고맙다라고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요. 그러고 이제 기분 좋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석 보좌관이 앉아있죠. 자, 뭐 정말 고생 많았고 이번 달까지는만 나오면 되고 다음 달 한 달은 그냥 쉬고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저렇게 낮에 얘기했다고 나오고
저녁에 굉장히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매체에서 바로 비대위기 꺼낸 걸로 보면 저는 면도 세워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어제 저 얘기는 보내기 전에 밥 사준 거다라는 게 김성현 소장님의 해석인 거죠. 예. 저는 또 유구무원입니다. 예. 아니 유구무원이면 동의하시는 건데. 유구무원이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꾸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가 참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한편 해석을 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말씀이죠. 그 당연히 그 말 안 되는 만취운전 포함해서 논문 문제며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야당과 언론에서. 그런데 임명장을 주시면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뭐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야당과 공격.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 그럼 그것도 자르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해석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현 소장님이 고생이네 밥 사주고 너 나가 이게 아니고 박순애 장관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한데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당이 어수선한 거는 하나 그냥 원인에 보태는 거 플러스 알파이지 대체적인 원인은 대통령실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측근들이. 그런데 지금 당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더 심각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그러면 누구로 합니까? 최고위원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물러나야지 비대위 체제 갈 수 있다는데 정미경 최고가 물러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달라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더라는 얘기죠. 분분할 것도 없어요. 예가 분분하더라고요. 있으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분들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저희 민주당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당원 제가 당규를. 얘기할 부분이에요. 당원 당규를.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대로 가라. 그런 얘기 같아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발언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는 근거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저렇게 오늘 의사표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이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대표가 거리될 경우 두 가지거든요. 예. 대표 거리는 아니니까 됐고 최고의 기능 상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적의 과반이 사퇴할 경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9명이니까 4명만 존재하게 되면 즉 5명이 사퇴 또는 뭐 기능을 못할 경우엔 그렇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뭐 오늘 아침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는 전원 사퇴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중간에 당원 당규가 바뀌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선출 과정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은 경우 분리해서 뽑은 경우 있긴 하지만 2011년도에 디도스 사태 때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질 때 보면요. 9명의 최고위원 중에 5명의 선출직이고 그중에 1등이 홍준표 대표였고 2명의 지명직, 2명의 당연직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중에 5분 선출직이 만 사퇴 의사를 밝혀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비대위로 넘어가요. 나머지 4분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비대위 출범 조건에 대해서는 큰 뭐 문제는 뭐 이견은 많이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8월 28일 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민주당이랑 비대위로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9명에서 5명 우리 사퇴하는 그것도 두고 봐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 지금 당내 일각의 여론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뭐 핵관들이나 아니면 윤심이 작동된 것인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로 가자는 지금의 또 당내 일각의 흐름이 막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오지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요.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인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무슨 작전하듯이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과 대표 뽑을 때 뒤에서 작당해가지고 몇 명이 배우 조정하고 야 손 들어서 찬성해서 통과시킬 것 좀 됐죠.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는. 안 그랬나? 야만의 그렇게 시대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야만의 시대는 하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 사람 세우고 그냥 정리하고 체제 끝내자.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인데 누군가가 야 지금 이준석 안 되니까 쫓아내고 권성동도 안 돼 쫓아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뒤에서 작작해가지고 누구 사퇴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김성희 소장님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알게 되잖아요, 지금. 아니 왜 대통령께서 그러세요, 대체? 아니, 저 유구모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그 징계받은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국회 얼굴 보기 어렵던 정무수석이 딱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고 간 다음에 한번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당무에 관여를 안 하긴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개입한 장면이 전 그렇게 꼽고 이번에도 어저께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 그 철저한 대통령실의 보안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여론을 떠보는 과정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당내 그게 지난번에 브라더 형제의 난 이후로 예. 휴화산이 됐는데 다시 활화산이 된 이 계기가 그 대통령의 문자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체리 엄지척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수습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통령의 문자를 딱 보고 나서 여기저기서 공격 개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윤핵관 이철규 새로운 의원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소화되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부터 이를테면 더 혼란에 빠진다. 저는 야당 입장에서 봐도 그거는 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썰픽할 봅니다. 때 안 됐습니까? 예, 이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그러시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따로 하신 말씀도 없다고 하시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니 저희가가 아니고 일부 야당 의원들 또 일부 여당에서도 저희가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 초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비대위 체제든 새로운 전당 체제든 뒤에서 뭔가 다 한다면 정치 초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초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게 초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심이 아닐 가능성을 봤는데 윤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죠. 거군요. 윤심이라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저는 윤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그걸 핵관들이 호가호위 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가능성, 핵관들이 네. 호가호위할 가장 가능성이 있다. 초보스럽게 정당의 어떤 지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눈에 봐도 다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현 의원님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을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에서 정리합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시죠. 진격의 한동훈. 민주당 김남국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날을 세우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이래왔는데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아니,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셨지만 어째 그 날이 잘 들지 않는 모습이죠. 한 장관을 향한 조언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그 뒤를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의 모습인데요. 몸을 숙인 채 휴대전화를 살피는 장면이 포착된대요. 두 번째 픽 보시죠. 신촌 지구대로 간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신촌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이 파출소가. 여기서 뭐 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 비판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찾아 갈등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몇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법사위 회의도 많이 나오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많이 불려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잠깐 해주신다면. 계속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장 핫한 그 셀럽으로 돼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지금 뭐 판정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또 법사위에서 또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꺾으려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달라드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좀 측은해 보이고 또는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또 맞서서도 같이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또 기싸움 벌이는 것도 그게 과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이 법무부의 법무부의 법사위 상임이면은 한동훈 장관이 하는 법무 행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잡아서 설명을 요구하고 따질 거 따지고 하는 모습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때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오히려 그걸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그동안 계속 이겼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이겼고 대정부질문 이겼으면 좀 더 느긋하게. 누가 말 잘했습니다만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에 온다는 것은 설명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러 오는 거고 설득하러 오고 설명하러 오는 것이지 싸우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설명하고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보다 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치 초보를 벗어나는 길이다 말씀드립니다. 전 뭐 심리 분석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어머님이 그래서 아파트도 시원하게 하나씩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안정된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충고를 드리는 건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 봐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위축될 사람도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집에서 체벌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는데 그렇게 이 자라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 누구한테 밀릴 때 소리를 지르지 자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 소리를 지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탄희 의원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과 관련돼서 이 인사 정보를 모두 범죄 정보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결국 답변이 궁색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업무적 문제들 하나씩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조금 몰린다 싶으니까 버벅거리더라고요. 다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장관도 조금 너무 오만하게 하지 말고 의원들도 특히 철험에 지난번 망신당했는데 감정을 절제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그걸 좀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천지구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경찰들한테 경찰국 시설로 굉장히 지금 불타오르다가 내부 총질 그 문자 때문에 덮인 것도 있고 이미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금 숨죽이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신천지구대 다음 주에 휴가 가시기 전에 조금 들르신 것 같은데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기문란이란 말씀 2번 하셨고 쿠데타 얘기 행안부 장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국장 오늘 임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된 거죠.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면서 의견 수렴해야지 실사만 경찰들이 목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검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간다.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가 가셔서 정말 전국의 어떤 대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전국구상 제대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조금 지구대 가신 건 잘한 거잖아요.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아니, 다른 걸로 해야지. 가신 건 잘했는데 그래도 병 주고 약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병 주고 약 주고 본래 약사님들이 줄 때 약을 병에 담아줘요. 그러니까 그거 크게 생각하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구대 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웃기거든요. 웃어버렸네. 아니 지구대 간 거 그 자체로 민생이 너무 매너가 좋으세요. 한동훈 장관 경우도 한동훈 장관 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한동훈 장관과 그 야당 의원분들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요새 유명하신 어느 분이 심리 상담 하시잖아요. 그때 자료 화면으로 썼으면 딱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 파출소 얘기도 저도 잠깐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다 너무 재밌어갖고 우리 대통령님은 술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대학 다닐 때도 아버님한테 술 먹고 들어갔다가 맞으셨던 말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노선을 보면요. 이거 뭐 이제 약간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 타고 신촌으로 내리는 건데 옛날에 마을버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신촌 앞에서 이제 또 한 잔 더 꺾고 들어가시는 상황이 이제 그려지고 그래서 제일 웃기는 건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서대문소 형사과로 보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술 좀 먹고 다니긴 했는데 그 뭐 예를 파출소 갔다가 그게 뭐 종암서나 성북서까지 가는 경험을 전화 제 주변 사람이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니 해석하는 게 웃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술 이걸 아는 게 웃기잖아. 아는 게. 아니 웃으시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 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교수님 좋으신 분이시죠. 김기식 교수님 좋은 분이에요. 네. 저는 나쁩니까? 아니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김기식 교수님. 저는 나쁘냐고요. 그때 그럼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둘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썰전 라이브
라이브에서도 저렇게 같은 화면이라도 저 술 이야기는 빼고 좀 편집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또 합니까? 아니 더 스태핑도 안 하겠다. 뭐 요 얘기가 그냥 하셔도, 너무 많이 나와서 아니 저거 아니고도 좋은 말 많이 했어요. 휴가 어디 가냐 뭐 저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꼭 술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딱 집어서 하시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아요. 나도 학생 때 술 먹고 지나가다 또 보면 해요 그걸 또. 여기가 바글바글해. 저도 사실 의무경찰 복무를 했었는데 복역도 맞는 표현이에요. 복역도 제가 국어사를 찾아봤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복무라고 하시죠. 네. 복무를 했었는데 파출소에 근무를 해보면 이제 뭐 사고 친 사람, 어디서 싸운 사람, 혼자 술 취해서 그냥 온 사람 많아요. 아마 그 표현일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 다음에 너무 재밌잖아요. 완곡한 표현으로 여기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을 서대문 영상거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몰아서 댓글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 관련돼서 우경우님 대통령은 거꾸로 해도 우경우님이시네요. 우경우님 대통령은 윤핵관을 모두 쳐내시고 새로운 수를 담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소쿨님 전 떨어지는 게 신랑 월급, 자식 성적인 줄만 알았는데 국정 지지율도 확 떨어지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정성님은 당내 갈등이 커도 대통령이 잘하면 지지율이 이렇게는 안 나오죠. 라는 의견도 주셨고 ONYUNA님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자리지요. 언제까지 배운다고만 할 건지 답답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 티켓 관련돼서 이종성님 날씨도 더운데 내 인생 60년 70년 국민학교 때 읍내 영화관 하늘나라 엄마별이 이후 한 번도 영화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볼 때 계속 매주 돈비물 같아. 손녀들과 보고 싶습니다. 손녀들과 볼 수 있도록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립니다. 손녀들이기 때문에 이종성님은 같이 가시려면 본인 건 직접 사셔야 됩니다. 영화 2장 보내드리고요. 그런 분 자꾸 주시면 다다음 주쯤에 제가 예상하는데 6.25 참전용사가 그렇죠.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표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 제가 볼 같아요. 때 동일수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나요? 이러면서. 이준소님의 저희가 주민증 캡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저희는 신뢰가 가득한 썰라니까요. 믿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짓돌맘님 남편이 휴가인데 전 바빠서 휴가 못 갑니다. 혼자서 방콕 하고 있으니 안쓰럽습니다. 영화표라도 줘서 혼자 보내고 싶어요. 이분 어떻습니까? 좀 약한데. 짓돌맘님 죄송합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디로 좀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패널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바이황님인데요. 위원님 같은 분이 집무실로 안 들어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언능 대통령실로 들어가셔서 막힌 귀 좀 뚫어주세요. 제 주위에 보수 다 무너지고 물 건너갑니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대통령의 막힌 귀를 뚫다가 그 뒤로 가까워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임창년님 약간 이런 느낌. 예? 오피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임창년님이 윤희석 대변인과 관련돼서 윤희석 화이팅! 대통령실로 가야 한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은 거기 전에 강동납 조강치기가 무작정 미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이재용님은 4시 제가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4시로 바뀌는데요. 4시 함께해요. 김성애 소장님 4 아니 좋아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칸님 민주당 여성 패널 이름이 뭐죠? 너무 잘하시는데. 김유정 의원입니다. 김유정 의원님이시고요. 김유정 의원님이 18대 때 네. 18대 때 의원하셨죠? 네. 최재성, 노영민 의원하고 같이 공동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확 되네. 네. 두 사람은 청와대에 갔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지금 이미 은퇴했잖아요. 네. 은퇴했죠. 맞아요. 김유정 의원님 언제나 사이다이십니다. 썰 전에 더 자주 나오세요. 김유정 의원 같은 분들이 국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리스너님 여기 패널분들 모두 함께 새로운 당 만드시면 정말 훌륭한 당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일단 노선이 다릅니다. 내분에 휩싸일 재미는 있겠지만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종섭님 영화표 한 장 주시고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무작위니까요. 김성현 소장님 귀에 피나시는 그분. 귀에 피나시는. 알겠습니다. 귀 떨어지시는 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고기. 이분은 바이황님인데 저희가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드렸었어요. 네. 제가 형평에 맞게 대황님 죄송합니다. 네. 형평에 맞게 다른 분을 김유정 의원님 이름 모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우린 막 걸리니까요. 그냥 북한님 영화표 당첨되셨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이름을 몰라서 의원님 명함 하나 넣어드리세요. 네, 확실히 기억해 주십시오. 영화표 명함 명함봉 동봉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제를 또 저희가 봐야 되니까 너무 영화표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다음 주제는 보겠습니다. 박강 단일화 실현될까로 잡았습니다. 자, 박강 저희가 강박으로 할지 박강으로 할지 하다가 기호순대로 박강,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의 단일화 얘기입니다. 먼저 단일화에 대한 생각 두 사람의 말 차례로 듣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컷오프 통과하신 후보님들이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간단히 의견을 드릴게요. OX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래 PD님 올해 OX 판넬을 갖다 주시면 일단 강박 또는 박강 단일화가 실현될까요? 될까요? 안 된다 3에 된다 1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 된다는 뭐 그냥 기대 섞인. 아니 될 거라고 봐요.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 의미가 크죠. 지금 어렵게 본선까지 올라가는데 시작도 안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정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으면 그럼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에서의 단일화가 가능하겠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수도권 후보로서 충청도의 맹주로서 차세대 주자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에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강훈식 의원이 박용진 의원보다 훨씬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몰라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는 섣불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어서 X로 했는데요. 실제로 단일화는 이제 서로 만나면서 지금 현재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강훈식 의원이 의외로 제가 어제 이제 그 한참 중앙위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예비 경선이 당에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니 양 중에 한 사람씩 2, 3등 할 것 같다. 그런데 2, 3등을 이제 박용진 의원과 누군가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강훈식 의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의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내에서 586이 일단 밀고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공개적으로 또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 과정도 섣불리 혼자 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도 해야 될 거고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상당히 586들이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는 당의 압박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논의는 할 텐데 쉽게 되지는 않을 거고 일단 강훈식 의원은 잃을 게 별로 없고 중원의 선두주자고 끝까지 가도 그렇죠. 그래서 가도 잃을 게 없다는 건데 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부터 조금 이제 그게 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나 8천만 원 냈는데 하루아침에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막판에 가서라도 해야죠. 네. 중간쯤 가서. 별로 뭐 큰 관심은 없는데요. 두 분 다 당선이 목적이 아니고 존재감 확대가 목표니까 무조건 완주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이재명 반대 또 이재명 리스크만 이야기해서는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럼 대안이 뭐냐?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걸 묻고 있고요. 그 답이 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본인의 손을 들어달라. 그 자포자기가 단일화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보고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민심 얘기를 한 것 봐서 보통은 여론조사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앞서가 있는 편들이 많으니까요. 그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주말 새 또 다음 주 초에 의견을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선언 시간 변경된대요. 몇 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깡치도 칙투군요. 박스가 삭제가 돼? 써는 시간 변경? 몇 시? 4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4시 뉴스 썰기는 오늘로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늦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는 계속됩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윤핵관이 키우는 유튜버. 자, 어떤 유튜버인 줄 알겠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자,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된 이 사진. 자, 이 문자 메시지에서 되게 유명해진 강기훈 씨라는 이름입니다. 좀 이모티콘 밑에 강기훈 씨가 있는데요. 자, 이번 세태 때 가장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자, 지난 총선 당시에 자유의 새벽당 그 후보로 출마를 한 적도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트럼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처음엔 강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일 인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강 씨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가졌는지 대통령실에 근무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대한우파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잠깐 대표적인 그 정책들이 뭐냐면요. 자, 반중 친미 노선입니다. 또 하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배후는 중국이다. 뭐 이런 주장들 했는데, 뭐 반중 친미는 그럴 수 있죠. 보수 정당 계열에서. 하지만 총선 부정선거는 마침 어제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주장에 의미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고요. 뭐 세 번째 거는 글쎄요. 뭐 이런 어떤 음모론들, 뭐 대안적 팩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극우적인 노선인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긴 하지만 이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국민의힘 정체성과도 좀 다른 극우적인 노선인데, 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정당, 그런 유튜브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구 반론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는데, 사실 했던 발언들이 구구 발언인 것도 있고 막말도 있고 제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부 극우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극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을 어떻게 일부의 그 발언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뭐 이런 해명인 거죠. 자, 맞습니다.
맞죠? 사상 검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누군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한 말이나 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극우적인 언사를 했으니까 극우라고 판단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그건 잘못이었다라고 사과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면 지난 대선 당시에 저희가 뉴스 썰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뉴스 썰기 정말 찾아보면 없는 게 없는 뉴스 썰기. 맨날 썰고 있죠. 자화자찬도 한번 하고요. 네. 지난해 12월 9일 아십니까? 이게 비니좌라고 유명한 그 젊은 우파인데요. 노재승 씨입니다.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구는 국밥이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 이런 식의 5.18 관련된 저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자, 대통령실 논리대로 따지면 노재승 씨도 사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부의 발언으로 극우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네, 비니좌 노재승 씨는 극우 발언과 이제 막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요람이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건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개 행정관이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정관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책의 집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해명인 건데요. 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한 사람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참고로 강 씨에 대해서 지난 대선 이런 활동을 했다고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선거 과정에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장병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게임 하는 곳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멸콩 챌린지를 주도한다든지. 자,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다 기억이 나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거 이벤트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당시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이 됐어요. 반전 효과를 이루는 상당히 굵직한 성공한 이벤트들이었던 건데, 물론 이제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만약 저런 기획을 한 게 강기훈 씨가 맞다면, 강기훈 씨가 저런 기획들을 다 한 게 맞다면, 자,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대선 캠페인도 혼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자, 대통령실에서 혼자 일개 행정관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자, 이런 논리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대통령실 입장을 좀 체크해 보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저희가 만약에 천하람 저분이 했던 말이 맞다면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강 행정관이 대선 직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밑에서 일해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단독 보도라고 나왔었죠. 저 강기훈 씨가 권성동 직무대행의 정무실장 출신이었고, 지난달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갈 때도 동행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투더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강기훈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이 있었구나.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 문자를 보시면, 자,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전 설명 없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미 두 사람이 강기훈 씨에 대해서, 강기훈 씨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권성동 직무대행은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맞지만 대통령실에 추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임용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강기훈 씨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강 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대선 때 선거 승패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고, 실세 윤핵관인 권성동 직무대행 밑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내부 총질 대화에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대체할 청년 정치인인 게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준석이 빠져나간 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같은 젊은 정치인인 강기훈 씨가 대체하는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다만 이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뭐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간택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 절대로 저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뭔가 거쳐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꽂아주는 걸까? 소위 말해서 꽂아주는 정치인을 아마 젊은 층에서 글쎄요, 공정에 반하는데 지지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윤핵관이 키우는 유튜버 물음표인데요. 자, 이준석식 정치 뭡니까? 자, 젊은 층의 호소력 있는 보수 정치를 추구해 왔는데, 자, 과연 극우적인 시각의 유튜브가 젊은 층에게 호소력을 가질지 일단 의문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끝내기 전에 저도 오늘 잠시 전에 박성태 앵커랑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저희 제작진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태 앵커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자, 요새 뉴스 썰기 구독자도 높아지고 조회수도 높아지고 있다. 너무나 뉴스 썰기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내부 청소했더니 달라졌다. 참고로 내부 총질이 아니라요. 이 스튜디오 청소를 했더니 화사해졌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썰라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했더니 저렇게 물고기를 닮은 하체리 엄지척 이모티콘을 직접 또 하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지영과 함께라고 쓰고 있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쓰려고 했던 건지.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방송의 흐름을 위해서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제가 뭐 강지영과 함께 뭐 박성대 앵커랑 셋이 한번 술 한잔 하시죠, 뭐 회식하시죠 이런 걸 쓰려던 게 아니라 자, 강지영 앵커와 함께 다음 주 3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썰전 라이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쓰려고 하다가 찍힌 겁니다. 와, 이런 빌드업 정말 훌륭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시부터 많은 시청과 유튜브 썰기 또 구독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썰전 라이브 4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널 구독하고 싶어 난 받고 싶어 네 소식만 널 담은 장면만 돌려보다 날 가까이 더 위권에 play and play in love.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 인상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고 얼마를 올릴지가 사실 관심사였습니다. 그래도 0.75%포인트, 사실 1.1%포인트 올리는 얘기 나왔을 때 출렁거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0.75%로 결국엔 결정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지금 경기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물가를 잡아야 되냐 두 마리 토끼를 놓고 고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기는 어느 정도 잡은 상태니까 물가라는 토끼만 잡자고 달려가 보자 하는 액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침체, 후폭풍 올 수도 있구나. 이쪽 경기라는 토끼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0.75%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0.75%포인트만 올렸다는 거 앞서 보셨겠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조금 예상한 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 침체가 왔느냐 아직 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전현직 미국 재무부 장관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이제 2.25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됐어요. 같았었는데 역전이 된 상황.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돈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을 먼저 투자자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다시피 올해 초부터 벌써 우리 한국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부터 돈을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미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오는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빠져나가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데 유독 왜 한국 증시는 더 안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금 유출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짚혀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을 우리 정부는 다소 좀 의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통해 들어보시죠.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근본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수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팩트를 얘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도감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와 함께 그 경기 침체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들이 신흥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금 유출이 일어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신흥국들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 전혀 안 됐던 그 신흥개도국들이 이런 경기 침체와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니까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마도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인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악조건, 악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긍정적인 모습만 말씀하면서 좀 시장을 안도감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좀 생기는데 신흥국의 외환 위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저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정확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던 게 24년, 2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이면 1994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킬라 효과라는 굉장히 유행어가 된 경제학 용어가 등장한 그 계기가 됐었는데 데킬라 그때 하면 또 멕시코. 맞습니다. 그 네. 멕시코가 실제 외환 위기에 처한 것이고요. 이 데킬라 효과는 뭐냐면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남미국들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슷한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외환 위기 터졌대라고 하면서 멕시코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투입됐던 자금을 빼는 현상. 그래서 다 같이 외환 위기가 마치 술에 취하듯이 외환 위기가 번져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흥국의 상당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신다면 이게 장밋빛만 그려보고 아무 문제 없다, 외환 위기 가능성 없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바람직한 경영 전략, 재테크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 얘기가 다소 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추경호 총리가 언급했던 이제까지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1996년부터 이제 2005년, 2018년 세 차례 이제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유출이 이렇게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용인되자마자 일어난다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알고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전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권시장에서는 순유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1년이나 6개월 전까지 같이 감안해 본다면 모두 다 순유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주식시장을 뭐 이렇게 주식 차트만 보고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시장을 예견하고 내가 주식 투자 어디를 할까 뺄까 아니면 현금화할까 저축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골라가 나가는 과정이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돈의 이동은 심리이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 그래프 속에서 순유입이 계속 지속됐을지라도 이것이 이 증권시장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순유입이라고 말하기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금리 역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296원. 그리고 조금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역시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제 주춤해질 거야. 그럼 금리 인상 이렇게 가파르게 안 해도 되겠어. 라는 것 자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이 강달러 기조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 유지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걸 사들이기 위한 비용 지출도 더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이중고거든요. 신흥국들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자재 가격만 치솟으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힘들 수 있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사기 위한 달러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것이고요. 이중고죠. 그러면 달러 강세니까 수출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신흥국 수출은 더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신흥국들이 수입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재화하자, 자국 내에서 수요를 일으키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너도 나도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출할 만한 수출 대상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도 안 좋고 또 원자재 수입 가격은 또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도저히 신흥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금리가 역전되긴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0.25%포인트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반기 우리 경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 하반기만큼은 경기 침체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논의는 23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됐고요. 소비 심리 지수나 생산 지수나 물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소비도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고 또 수출도 녹록치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미국은 22년 하반기는 버틴다라는 표현을 해도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 둔화에 임하는 과정이다. 이미 경기 둔화에 처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썰전 라이브 다음 주부터는 오후 3시 50분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